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저도 같이 갈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릴 것을 알고 있었다. 평범했던 그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를 혼자 둘 수 없었다. 당신이 누구든 이제 우린 한 팀이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요. 그의 말에 수미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희미한 빗줄기가 낡은 나무 천장에 갈라진 틈새로 스며들었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낯선 감각이 그녀의 의식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웠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거미줄이 희미하게 드리워진 천장의 모서리였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분명했다. 마치 두꺼운 안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누워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전자열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막막한 과제였다. 아무런 단서도 없는 플라스틱 조각을 들고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미는 키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복잡한 금빛 회로 문양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기억은 없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분석적인 사고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특정 목적을 위해 소량 주문 제작된 고도의 보안 장비일 것이다. 기억은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는 완전한 공백이었다. 머릿속을 필사적으로 헤집어 보았지만 메아리 없는 동굴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불안감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와 심장을 조였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납처럼 무거웠고 미세한 통증이 근육 마디마디를 찔렀다. 그녀는 힘없이 다시 누우며 가쁜 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어디일까?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작은 도시의 한 PC방으로 향했다.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채 두 사람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민준이 익숙하게 컴퓨터를 켜는 동안 수미는 주변을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출입구와 다른 손님들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살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도망자의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생존은 그녀의 가장 깊은 본능이 되어버렸다. 그때 방 한쪽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느껴졌다. 끼익 하는 작은 마찰음과 함께 낡은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역광 때문에 형체는 어렴풋했지만 한 남자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란 듯 몸을 굳혔다. 둘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검색 엔진에 고보안 전자 열쇠, 주문 제작 잠금 장치 같은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들이 가진 열쇠와 일치하는 것을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수미는 민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열쇠의 특정 문양을 가리켰다. 이 부분, 이 독특한 나선형 패턴, 이걸 기준으로 검색해 볼 수 있을까요? 남자는 20 초반쯤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낡고 색이 바랜 티셔츠와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고 앳된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발소리를 죽이려는 듯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다. 그는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겁에 질린 작은 동물을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민준이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다. 놀랍게도
몇 번의 시도 끝에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는 한 보안 업체의 로고를 찾아낼 수 있었다. 크로노스 시큐리티, 스위스에 본사를 둔 전 세계의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상위 등급의 개인 보관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였다. 그들의 시스템은 일반적인 은행 금고가 아닌 기차역이나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 위장 설치된 비밀 물품 보관함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 상황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은 단순한 두려움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 근육이 긴장하며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는 자세를 취했고 시선은 그의 손과 발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좇고 있었다. 머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몸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기억하는 듯 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제 목표가 구체화되었다. 문제는 그 수많은 보관함들 중 어느 것이 그녀의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회사의 고객 목록은 철저한 비밀에 붙여져 있을 터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수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본능에 의지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크로노스 시큐리티의 국내 설치 장소 목록을 띄워달라고 부탁했다. 서울, 부산, 인천, 대도시의 주요 교통허브 이름들이 화면을 채웠다. 청년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그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자신이 무해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지만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그의 한국어는 명확했고 그녀는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언어는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조각인 듯 했다. 그녀는 목록을 천천히 훑어내렸다. 그러다 한 이름 앞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구원주역.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은 기차역이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희미한 이미지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낡은 플랫폼, 녹슨 철로, 그리고 비둘기 떼.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야, 여기일 거예요.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갈라진 소리만 새어나왔다. 청년은 재빨리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자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받쳐주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타는 듯한 갈증이 비로소 느껴졌다. 물을 마시고 나자 약간의 정신이 돌아왔다. 구원주역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거대한 역사는 오가는 사람 없이 텅 비어 있었고 낡은 대리석 바닥에는 먼지만이 쌓여 있었다. 그들은 역 한쪽 구석, 낡은 매점 옆에 위장된 채 설치되어 있는 보관함들을 찾아냈다. 수민은 심호흡을 하고 전자 열쇠를 지정된 위치에 가져다 댔다. 삐빅 하는 짧은 전자음과 함께 수십 개의 보관함 중 하나에서 녹색 불빛이 들어왔다. 시이치를. 그녀는 다시 한번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을 맴도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밖으로 꺼내야만 했다. 모든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담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은 좁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갈랐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절박하게 들렸다. 민준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수민은 조심스럽게 보관함 문을 열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꺼내 들었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두 사람은
역에서 가장 외진 벤치로 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다발로 묶인 현금과 위조된 신분증 몇 개, 그리고 작고 투박한 디자인의 위성 전화기 한 대가 들어있었다. 청년은 그녀의 질문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는 듯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저도 몰라요. 어젯밤 공원 벤치에 쓰러져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의식은 없고 몸에는 상처가 좀 있었지만 심각해 보이진 않아서 일단 제 방으로 데려왔어요. 병원에 데려가기엔 돈이 없어서. 그의 말끝은 미안함으로 흐려졌다. 여권 사진 속의 얼굴은 분명 그녀 자신이었지만 이름은 김서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여권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위성 전화기로 시선을 옮겼다. 이것이 진짜 열쇠일 것이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잠시 후 화면이 켜지며 단 하나의 파일 아이콘이 나타났다. 파일명은 컨틴전시, 비상계획이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다. 옷은 낯선 남자의 것인 듯한 큰 티셔츠와 바지로 갈아입혀져 있었다. 팔과 다리 곳곳에 작은 찰과상과 멍 자국이 있었지만 그의 말대로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상처들이 생겼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기억 상실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뿌리 뽑힌 듯한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파일을 실행시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놀랍게도 그녀 자신의 얼굴이었다. 영상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권지우. 국가정보원 해외정보팀 소속 7팀장이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넥서스 코어의 최진환 회장의 불법 무기 개발 및 밀매 혐의에 대한 내 비밀 임무는 실패했으며 나는 제거되었거나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의 이름은 강민준이라고 했다. 그는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 작은 옥탑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방 안은 그의 가난한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컵라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낡은 책상 위에는 전공 서적으로 보이는 책 몇 권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정돈하려 애쓴 흔적이 보였다. 민주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민. 아니, 권지우는 자신의 과거가 담긴 영상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영상 속의 자신은 계속해서 말했다.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아무도 믿지 마라. 특히 강태석 부장은 최진환과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설정해둔 외부 조력자는 아마 지금 당신 곁에 있을 평범한 청년 강민준일 것이다. 그를 보호해라. 민준은 그녀에게 죽을 끓여주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죽을 한 숟가락씩 넘기면서 그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었다. 민주는 그녀가 식사를 하는 동안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수많은 질문을 품고 있는 듯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영상이 끝나고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권지우. 그것이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국가정보원 요원, 최진환 회장, 배신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가 왜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는지, 왜 경찰을 본능적으로 피했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이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낡은 창문 너머로 거대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원래 자신의 집이었을까? 저 도시 어딘가에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수록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 가슴은 답답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꽤나 오랫동안 찾았는데 이런 쥐구멍에 숨어 있었을 줄이야. 권지유 팀장. 지유와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긴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눈매는 날카로운 편이었지만 지금은 그 안에 깊은 혼란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정말 나일까? 거울 속의 낯선 여자는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깃든 인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지만 온몸에서는 맹수와 같은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지유의 온몸의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남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강태석 부장일까? 아니면 최진환의 또 다른 하수인일까? 그 가방 얌전히 넘겨주는 게 좋을 거야.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남자의 목소리가 텅 빈 역사를 낮게 울렸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원을 확인하면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경찰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 깊은 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거부감이 솟구쳤다. 마치 위험한 함정을 피하려는 본능 같았다. 권지유의 뇌는 얼음처럼 차갑게 그리고 기계처럼 정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앞의 남자는 강태석, 그녀의 전 직속 상관이자 그녀를 배신한 남자. 그의 뒤로 역의 기둥들 그림자 속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에 주변의 모든 것을 계산했다. 거리, 장애물, 그리고 유일한 탈출로. 아니요,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확신을 보고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그는 다른 제안을 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지내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라도. 제 이름은 강민준이에요. 당신 이름은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오랜만입니다. 부장님, 여전히 개냄새는 못 버리셨군요. 최진환 회장의 충실한 개 말입니다. 지유는 일부러 그를 도발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녀의 말에 강태석의 부드러운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바로 그때 멀리서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지유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묵직한 서류 가방을 강태석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이름, 나이, 가족, 직업, 그 무엇도 떠오르지 않았다. 민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럼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드려도 될까요? 계속 저기요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수민 어때요? 그냥
문득 떠올랐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수민. 그 이름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지만 지금의 공허한 자신에게는 무엇이라도 필요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강태석이 주춤하며 팔로 가방을 막아내는 사이 지우는 민준의 팔을 잡아 끌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뛰어요. 총알이 귓가를 스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사방에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지우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피하며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다. 기차에 오르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그들에게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수민이 되었다. 기억을 잃은 여자. 강민준이라는 가난한 청년의 옥탑방에 머물게 된 여자. 수민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자신의 과거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었다. 그들은 출발하기 직전의 기차에 간신히 몸을 실었다. 기차 문이 닫히는 순간 플랫폼에서 분노에 찬 강태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지우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옆에 있던 민준 역시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들은 또다시 아슬아슬하게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제 그들은 누구에게서 도망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수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은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잠이 들었고 그녀는 유일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낯선 공간, 낯선 남자,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자기 자신.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눈을 감으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미지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빠르게 달리는 차창 밖 풍경, 차가운 금속의 감촉,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 하지만 그것들은 의미 있는 형태로 연결되지 않고 흩어졌다. 기차에서 내린 후 그들은 더 이상 낡은 모텔을 찾지 않았다. 지우는 가방에 있던 현금의 일부를 사용해 인적이 드문 항구 도시에 낡은 아파트 한 채를 단기 임대했다. 신분 확인이 허술하고 복잡한 미로 같은 골목에 위치해 있어 추적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그곳은 그들의 새로운 선격이자 반격을 준비하기 위한 작전 기지가 되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지만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에는 희미하게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섬세한 일을 하는 손은 아닌 것 같았다. 무언가를 쥐고 사용하고 다루는데 익숙한 손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수천 번은 반복한 것처럼 느껴졌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을 잃고 방황하던 수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작전 목표를 눈앞에 둔 정계요원 권지우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상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적은 거대 재벌 넥서스 코어의 최진환 회장, 그리고 그와 결탁한 국가정보원 내부의 배신자 세력. 목표는 최진환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신형 무기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의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옥탑방으로 이어지는 낡은 계단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끼익. 낡은 나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는 소리였다. 민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수민뿐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넘어갔을 아주 작은 소음이었지만 그녀의 온몸의 신경은 그 소리에 곤두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금으로 구입한 중고 노트북과 대포폰 몇 개를 이용해
정보 수집에 착수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자 잠겨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암호화된 통신망에 우회 접속하고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기술들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는 최진환과 넥서스 코어에 방대한 정보망을 파헤치며 그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소리 없이 내려와 문으로 다가갔다.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복대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누군가 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뼈에 새겨진 감각이 보내는 경고였다. 위험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며칠 밤낮으로 분석에 몰두하던 지우는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를 찾아냈다. 2주 후 넥서스 코어는 자사의 최첨단 AI 보안 시스템 아르고스의 공식 론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행사는 최진환이 직접 주관하며 국내외의 수많은 VVIP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지우는 이 행사가 단순한 신제품 발표회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불법 무기 거래를 위한 위장이자 핵심 데이터가 보관된 중앙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수민은 방안을 빠르게 훑었다. 방어할 만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책상 옆에 세워져 있던 튼튼해 보이는 금속재 독서등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독서등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익숙하게 감겼다. 기억은 없었지만 몸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문 옆 벽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침입자를 기다렸다. 그녀는 아파트 벽에 행사가 열릴 컨벤션 센터에 도면을 붙여놓고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침투 경로, 보안 시스템 무력화 계획, 데이터 탈취 방법, 그리고 탈출 계획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체스판이 펼쳐지고 모든 말이 완벽한 순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고 민주는 평범한 청년일 뿐이었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숨소리 하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 하나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그녀는 금속재 독서등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차가운 감촉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문 밖의 기척은 잠시 멎었다가 이내 아주 작고 날카로운 소리로 이어졌다. 찰칵, 낡은 자물쇠가 힘없이 풀리는 소리였다. 문이 아주 천천히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결심했다. 민준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작전의 일부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씨, 이제부터 당신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에요. 내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줘야겠어요. 위험한 일이지만 나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민준은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내 굳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이 싸움에서 발을 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틈으로 검은 그림자 2개가 소리 없이 스며들어왔다. 그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처럼 움직였다. 발소리를 죽인 채 주위를 경계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시선은 먼저 침대 위, 그리고 바닥에 잠들어 있는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다. 오직 목표를 확인하고 처리하려는 듯한 차가운 의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날부터 지우의 특별 훈련원이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문적인 전투 기술을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생존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미행과 역추적 방법, 군중 속에서 눈에 띄지 않고 목표를 관찰하는 법, 간단한 암호 해독과 보안 장비 조작법, 그리고 기본적인 자기 방어 기술까지. 민주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한 남자가 민준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는 순간 수민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웅크리고 있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며 손에 든 독서등을 남자의 관자놀이를 향해 내리찍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남은 한 명이 경악하며 돌아보는 찰나였다. 훈련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지우는 민준의 선량함과 용기 속에서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았고, 민준은 지우의 강인함과 아픔을 보며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키웠다. 그들은 단순한 작전 파트너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수민은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의 손에서 떨어져 나온 무언가. 단단한 금속 물체를 발로 차서 동료의 허물을 발밑으로 미끄러뜨렸다. 남자가 발밑을 확인하려 잠시 시선을 내리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명치를 강타했다. 남자가 숨을 헉 하고 들이키며 상체를 숙이자 그녀는 그대로 그의 목덜미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작전 DQ1. 아파트 벽은 각종 정보와 작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끝났다. 지우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컨벤션 센터의 3D 모델링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도망치고 숨기만 하던 시간은 끝났다. 쫓기던 사냥감이 이제 사냥꾼이 되어 거대한 사자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었다. 방역의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다. 요란한 소리에 민준이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비비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라 두려움에 떨던 여자. 수민이 건장한 남자 2명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빠르고 간결하며 치명적이었다. 마치 잘 짜인 춤처럼 유려하면서도 무자비했다. 넥서스 코어의 아르고스 론칭 행사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최첨단 기술과 자본이 빚어낸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주름잡는 거물들이 모여들었고 공기 중에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단상 위 행사의 주인공인 최진환 회장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강태석 부장이 서서 빈틈없는 눈으로 행사장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다. 마지막 남자는 거세게 저항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휘둘렀다. 하지만 수민은 칼날을 피해 몸을 비틀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터뜨렸다. 수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다른 쪽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린 후 목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권지우는 케이터링 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채 행사장 뒤편에 소란스러운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지난 2주간 수없이 반복한 시뮬레이션 덕분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건물의 모든 구조와 동선이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단 하나. 이 성체의 심장부인 중앙 서버실로 잠입해 최진환의 죄악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방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수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두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몸을 지배했던 냉정한 전투기계는 사라지고 다시 혼란에 빠진 한 여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이 손으로 그 모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행사장 안쪽 기자들 틈에 섞여 있는 강민주는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카메라로 위장한 소형 전파 교란 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역할은 단순하지만 중요했다. 지휘의 신호에 맞춰 결정적인 순간에 아르고스 시스템의 감시망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 수많은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기억을 잃었을 뿐. 그녀의 몸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민주는 쓰러진 남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둘 다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한 남자의 귀에는 작은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지우는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서버실이 위치한 지하 3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인적이 드물었지만 천장 모서리마다 아르고스 시스템의 최신형 감시 카메라가 섬뜩한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사각지대를 따라 벽에 몸을 붙인 채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귀에 꽂힌 소형 수신기에서 민준이 보낸 약속된 신호음이 들려왔다. 작전 개시 5분 전. 이제부터 모든 것은 초 단위로 계산되어야 했다. 수민이 본능적으로 그 이어폰을 빼앗아 자신의 귀에 꽂았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은 목표를 확보했나? 응답하라. 이글2. 이글2. 그것은 암호명임이 분명했다. 목소리는 다급하게 그들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자 곧 다른 명령을 내렸다. 팀, PG, 건물로 진입해.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 5분 내로 상황을 정리해. 최진환 회장이 아르고스의 완벽한 보안 성능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연설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우가 신호를 보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장치의 버튼을 눌렀다. 행사장 전체의 조명과 음향 시스템에 연결된 비핵심 네트워크에 순간적인 과부하가 걸렸다. 거대한 스크린이 잠시 지지직거리고 조명 몇 개가 깜빡였다. 아주 사소한 해프닝이었지만 보안팀의 시선을 쏠리게 하기엔 충분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민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5분. 그 안에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더 많은 적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녀는 민준을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다. 도망쳐야 해요. 지금 당장 그들이 더 오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생존 본능이 모든 감정을 압도하며 그녀에게 명확한 판단력을 부여했다. 강태석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서버실 쪽 감시 영상을 집중 확인해 그가 무선으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3초. 민준이 만들어낸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우는 서버실로 통하는 마지막 보안 장벽을 통과했다. 육중한 강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다. 민주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수미는 방 안을 빠르게 훑었다. 가져갈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들의 몸을 뒤져 지갑과 차키, 그리고 권총 한 자루를 찾아냈다. 차갑고 묵직한 권총의 감촉은 놀랍도록 손에 익었다. 서버실 내부는 수많은 서버들의 소음과 푸른빛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최진환의 개인 데이터가 저장된 크로노스 서버로 다가갔다. 그녀는 휴대용 단말기를 연결하고 데이터 복제를 시작했다.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가 화면 위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10%, 20%.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권총의 탄창을 분리해 총알 개수를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점검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매일 해오던 일과 같았다. 민주는 그 모습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가 알던 연약한 수민이라는 존재는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강인한 여전사가 서 있었다. 데이터 복제가 90%를 넘어선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 권지우, 강태석이었다. 그는 권총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내 버릇은 여전하군. 항상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어리석은 용기 말이야. 강태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현금은 이게 전부예요. 민준이 서랍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내밀었다. 수미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민준의 낡은 배낭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어젯밤 자신이 입고 있던 옷가지를 가리켰다. 제가 입고 있던 옷, 뭔가 특별한 건 없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평범한 검은색 재킷이랑 청바지였어요. 주머니는 비어 있었고요. 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와 마주섰다. 손에는 데이터 복제가 완료된 단말기가 들려 있었다. 배신자의 입에서 용기라는 말이 나오니 역겹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태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더 강한 쪽에 붙는 거지. 이제 그만 포기하고 데이터를 넘겨라. 곱게 죽을 기회를 주지. 수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기억은 없지만 단서는 필요했다. 그녀는 재킷을 집어들고 안감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손끝의 감각에 집중하며 천을 더듬던 그녀의 손가락이 어깨 부분에 작은 이물감을 감지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재킷의 안감을 찢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었다. 추적 장치일까? 아니면 정보 저장 장치일까?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우가 움직였다. 그녀는 손에 든 단말기를 서버 스토이카를 향해 던져 요란한 스파크를 일으켰다. 보안 요원들의 시선이 쏠린 순간 그녀는 몸을 날려 가장 가까이 있던 요원의 총을 빼앗아 그의 몸을 방패 삼아 엄폐했다. 서버실은 순식간에 총성과 비명이 뒤엉킨 전쟁터로 변했다. 지우는 엄폐물 사이를 오가며 신들린 듯한 사격술로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녀는 칩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골목 아래쪽으로 검은색 세단 2대가 소리 없이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정문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수미는 방의 반대편.
주방으로 통하는 작은 쪽창문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나가야 해요. 옥상을 통해 옆 건물로 건너가야만 해요. 마침내 서버실에는 지유와 강태석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강태석이 먼저 방가쇠를 당겼다. 지유는 몸을 굴러 총알을 피하며 동시에 반격했다. 총알이 강태석의 어깨를 스쳤다. 격렬한 격투 끝에 지유는 강태석을 제압하고 그의 손에서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차가운 총구를 그의 이마에 겨누었다. 민주는 창밖을 내려다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5층 높이의 옥탑방에서 옆 건물까지의 거리는 좋게 3미터는 넘어 보였다. 그 사이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다. 말도 안 돼요. 저길 어떻게 건너가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수민의 눈은 이미 두 건물 사이의 가스배관과 낡은 간판의 위치를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버실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단말기를 연결했다. 그리고 그녀가 탈취한 데이터를 행사장 전체의 스크린으로 송출하기 시작했다. 최진환의 연설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지던 순간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불법 무기 설계도, 해외 반군 세력과의 비밀 거래 장부, 그리고 강태석에게 권지유의 제거를 지시하는 최진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갈 테니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해요. 날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냉철한 판단력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을 잃은 이 낯선 여자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부주 VIP들의 경악과 비명,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폭발했다. 단상 위에 최진환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왕국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민주는 조용히 인파를 빠져나와 약속된 탈출로로 향했다. 수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좁은 쪽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낡은 벽돌에 손끝이 스치고 발밑으로는 아찔한 높이가 펼쳐졌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건너편 건물의 옥상만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벽에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가스 배관을 붙잡고 놀랍도록 유연하고 빠른 동작으로 몸을 옮겼다. 마치 이런 일을 수없이 해본 사람처럼 보였다. 지유유는 서버실 모니터를 통해 아비규환이 된 행사장을 내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정의는 비록 뒤늦었지만 실현되었다. 건물 밖에서 수많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쓰러진 강태석을 한번 쳐다본 후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려 조용히 사라졌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진짜 자신을 찾으러 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건너편 건물에 발을 딛고 서서 민준을 돌아보았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말하는 대로만 움직여.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도 묻히지 않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민준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창틀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현기증이 났다. 그의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적들의 발소리가 그의 등을 떠밀었다. 도시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권지유와 강민주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인적 드문 남산의 한 전망대에 서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을 쫓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도 이제는 희미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수민이 알려준 대로 가스배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차갑고 녹슨 쇠 파이프의 감촉이 소름 끼쳤다.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디뎠다. 중간쯤 왔을 때 발을 헛디디며 그의 몸이 허공으로 기우뚱했다. 악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바로 그 순간 이미 건너와 있던 수민이 몸을 날려 그의 팔을 낚아챘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힘이었다. 민준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소식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넥서스 코어의 최진환 회장은 불법 무기 밀매 및 살인 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태석 부장을 비롯한 내부 부패 세력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도 연이어 보도되었다. 수민은 민준을 옥상으로 끌어올리고는 곧바로 몸을 낮췄다. 움직여,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옥상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아래층에서는 남자들의 외침과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미 옥탑방에 진입한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은 옥상 난간을 뛰어넘고 비상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지주는 화면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자신의 과거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의 종지부가 찍혔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모든 것을 불태운 후에 남은 것은 잿더미뿐인 것 같았다. 도시의 밤은 그들에게 미로와도 같았다. 낯선 건물들의 그림자를 방패 삼아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였다. 수민은 놀라운 방향 감각과 지형 파악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막다른 골목을 피하고 감시 카메라가 있을 법한 큰 길을 피해 좁은 길로만 두 사람을 이끌었다. 민주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침착함이 그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지럽게 얽혀있던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눈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급류가 아니었다. 잔잔한 강물처럼 그녀의 어린 시절 혹독했던 요원 훈련 과정, 임무 중에 잃었던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왜 자신이 이 외로운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천천히 그리고 선명하게 떠올랐다. 권지우라는 이름의 삶 전체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몇 개의 블록을 정신없이 가로지른 후 수민은 한적한 주차장 구석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아까 챙겼던 차키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불을 깜빡였다. 그들이 쓰러뜨렸던 남자들의 차였다. 두 사람은 재빨리 채 올라탔다. 차 문을 잠그는 순간 민주는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하지만 기억의 귀환은 축복이 아니었다. 되찾은 과거는 낯선 타인의 기록처럼 느껴졌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던 냉혹한 인간. 병기, 권지우, 고독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오히려 지난 몇 주간 기억을 잃은 채 수민으로 살았던 시간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 싸웠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수민은 익숙하게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부드럽게 살아났다. 그녀는 백미러로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일단 서울을 벗어나야 해요. 최대한 멀리.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초인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깊은 피로와 혼란이 서려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이 한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듯했다. 며칠 후 그녀에게 새로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비밀스러운 연락이 왔다. 그녀의 공로를 치하하며 명예로운 복귀를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훈련받고 속해 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다. 권지우라는 이름의 요원은 그날 컨벤션 센터에서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죽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차가 도시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두운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대체 당신 누구예요? 방금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수민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전방을 주시한 채 대답이 없었다. 그녀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나도 몰라요. 정말이야.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녀는 민준과 함께 머물던 낡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짐을 꾸렸다.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민준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안타까움, 존경, 그리고 깊은 연대감. 그는 그녀의 앞날이 걱정되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도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낮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의 모텔에서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했다. 현금은 금방 바닥을 드러냈고 매 순간이 불안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수민은 그의 존재 자체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 떠나기 전날 밤 지우는 민준에게 서류 가방에 있던 현금의 절반이 담긴 통장을 건넸다. 민준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이건 보상이 아니에요. 내 목숨값이에요.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난 길 위에서 죽었을 거예요. 이 돈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요. 더 이상 낡은 옥탑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말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꿈을 펼쳐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어느 낡은 모텔방에서 수민은 다시 한번 자신이 입고 있던 재킷을 꺼내 들었다. 어깨에서 찾아낸 마이크로칩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혹시 다른 무언가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재킷의 모든 솔기와 안감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손끝의 감각을 곤두쓰고 천을 꼼꼼히 만져보던 그녀의 손가락이 소매단 안쪽에서 딱딱하고 네모난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들의 이별은 담담했다. 뜨거운 포옹이나 눈물 어린 약속은 없었다. 그들은 그저 오랫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건강해야 해요. 민준이 말했다. 당신도요. 지우가 대답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잠에서 깨었을 때 그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작은 칼로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어냈다. 안감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은 신용카드 절반 크기의 얇은 플라스틱 카드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카드와는 달랐다. 표면에는 아무런 글자나 로고도 없었고 오직 복잡한 회로처럼 보이는 금빛 문양과 중앙에 작은 접촉 단자만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열쇠가 아닌 고도의 보안 시스템에 사용될 법한 전자키처럼 보였다. 1년 후 강민주는 더 이상 어둡고 눅눅한 옥탑방에 살지 않았다. 그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복학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고단했던 삶의 그늘 대신 미래를 향한 건강한 자신감이 엿보였다. 어느 날 그의 우편함에 이국적인 풍경이 담긴 엽서 한 장이 도착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엽서 뒷면에는 아무런 글도 없이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림만이 그려져 있었다. 민주는 엽서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민준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뭐죠? 그가 물었다. 수민은 전자키를 빛에 비춰보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과거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단서라는 건 확실해요. 그들이 날 쫓는 이유, 그리고 내가 기억을 잃은 이유가 어쩌면 이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실마리였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의 어느 조용한 해변 마을. 한 여자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나 요원의 냉혹함 대신 평온하고 자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청년의 작은 방에서 던졌던 그 질문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답을 찾은 것이었다. 그녀는 키를 손에 꼭 쥐었다. 더 이상 무작정 도망만 칠 수는 없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목표가 생겼다. 이 미스터리한 열쇠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만이 자신의 정체를 되찾고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 열쇠가 이끄는 곳으로 가야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민준 씨는